네, 안녕하세요. 전략TV TJ입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오셔서 좋은 의견 들려주시는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미국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완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 반등을 좀 많이 했다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국면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들의 뭐 실적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받쳐주면은 사실 지금 빠지는 구간에 주식을 뭐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미국이 좀 다시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대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센티먼트 뭐 이러한 이슈들로 움직이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9월 13일에 이제 8월 미국 이제 CPI가 나오잖아요. 네. 파웰 의장의 논조를 보면은 그게 좀 낮게 나와도 나는 계속 가겠다 약간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면 파웰 의장이 되게 또 변덕스러운 양반이잖아요. 작년 생각해보면 뭐 인플레이션 전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막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돼버린 것처럼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스탠스를 바뀔 거에 대한 의견은? 일단 9월 13일 날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일단 FOMC 전까지는 지금 시장 방향성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변덕스럽게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조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뭐 2%까지 우리는 낮춰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당장 9월 달에 지표가 좀 누그러지더라도 과연 이번에 시장이 7월이나 6월처럼 좋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퀘스천이 좀 많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까지 낮춘다는 게 사실 이게 1, 2년 내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참 드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자산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마무리됐죠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2분기 실적은? 일단 저는 2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거나 뭐 예상 수준이겠거니 했지만 생각보다 추정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대략 한 7% 정도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저는 장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고요. 보통 사실 2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으면은 오히려 저희가 지수의 바닥을 잡기에는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좀 안 나와야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 관점,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바닥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지만 오히려 예상보다 잘 나오는 바람에 하반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더 상황입니다. 크게 하향될 수 있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던 쪽은 주로 어느 쪽이었을까요? 우선 시가총액 규모별로도 저도 보고 있고 업종별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중형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중형주요? 저희는 보통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은 저는 따로 해서 코스닥은 포함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 특히 산업재가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쪽에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소비재 안에서는 자동차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부품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사이즈로 봤을 때에는 중형주에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별로는 뭐 에너지도 좋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좋았고 운송도 나쁘지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료도 좋았다. 음식료도 좋았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뭐 지금 주가가 좋은 섹터들도 있고 안 좋은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항상 결과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제 자료에서 뭐 어디가 좋았고 좋았다라는 결론은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2분기 실적은 이미 나온 거고 주식하는 저희들은 이제 늘 앞이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중요한 건데 3, 4분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적에 대한 전망?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좀 덜 나왔어야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는 뭐 물론 하향 조정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10%나 전체적으로 줄으려면 이제 굉장히 비중이 큰 섹터여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가장 안 좋은가요? 우선 반도체 업종이 가장 안 좋고요. 반도체요? 2분기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한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로부터 수용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봤을 때 거의 15% 이상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략 뭐 한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한국전력의 기여도 좀 큽니다. 올해 지금 연간 영업 적자가 한 20조 원 정도 가까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 이익을 다 합치면은 200조 원 정도라고 항상 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10%를 한국전력이 좀 빼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7월 실적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분기 진짜 그래서 엄청 안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반도체 쪽의 재고 문제 네. 있잖아요.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를 3분기 내에 하기를 저희가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네. 지난 분기에 저희가 네.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2분기에 이제 재고자산 데이터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네. 말을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네. 기업이 생각이 있으면 재고를 줄였어야 해요, 이번 네네. 2분기에. 네. 근데 오히려 1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13% 정도 QOQ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나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 부담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에서도 많은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출하가 줄어들 거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IT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 IT를 오히려 제외한 쪽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어떤 쪽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재고에 민감한 섹터들은 네. 다 부담이 됩니다. 재고가 사실은 매출이 막 크게 늘어나는 데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물건을 팔 때 당연히 물건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이제 재고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면은 쌓인 거 팔면 돼요. 근데 맞습니다. 네. 이게 올해는 괜찮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지금 한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5% 정도예요. 근데 이 5%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해가 18%고요. 작년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정말 크게 둔화가 되기 완전 때문에 꺾인다는 네. 시그널로.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쌓인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네네. 우려스럽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2분기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보다 늘었어요. 이런 게 좀 더 네. 이어질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네. 저는 그때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추석 전후에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신 자료 보면은 네. 어닝 서프라이즈 횟수를 가지고 네. 재밌는 분석을 좀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날수록 주가가 굉장히 좋고 네.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다른 얘기를 네. 주셨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정의부터 하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요. 기업의 이익이 매 분기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에도 저희는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애널리스트가 추정했었던 실적 대비 기업의 실적이 얼마큼 잘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고요. 2분기 실적 시즌 때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반영해주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 네.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많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재미없었던 기판 기업들, 심텍 이런 네네네네.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의 일단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지속되는 기업들은 주가 반응이 굉장히 덜하구나라는 네. 사례들을 좀 찾았고요.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몇 개 분기 연속 났는지에 따라서 과연 주가 패턴이 어떤지를 이번 자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더 잘 나와도 뭐 네. 그냥 그렇다는 약간 그런 건가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이게 아마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네네.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피크아웃은 뭐 올해 이익이 50% 늘었다가 내년도에는 10%밖에 못 느는 걸 피크아웃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정의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도 계속 기대하는 게 더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로 이 피크아웃을 좀 정의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 섹터예요. 네. 기억을 해보시면 철강 업종의 주가 고점은 21년도 5월입니다. 근데 이게 철강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계속 났잖아요. 4분기 빼고요. 네. 8개 분기여서 2년째 어닝 서프라이즈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고점은 한 3, 4번째 어닝 서프라이즈에 났어요. 네, 이러한 사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이번에 진행을 한 거죠. 그 업종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만 맞습니다. 해도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네. 철강주 가지고 의미 있게 뭐 안 하거든요. 보면. 네. 그냥 무시? 약간 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연건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떤 식으로 나는 게 제일 주가에는 잘 반영되더라. 네. 뭐 이런 게 좀 있죠. 네. 보통 정성적인 판단 없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 없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라면은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2번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난 두 번이요? 기업들만 사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2012년도부터 성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뭐 장이 좋던 안 좋던 연평균 대략 한 13%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시장 대비로는 대략 한 7%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네. 어닝서프라이즈가 세계 분기 혹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들의 성과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죠. 그래서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타이밍은 어닝서프라이즈가 두 번째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닝서프라이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정말 상황이 안 좋다가 갑자기 이번 2분기에 첫 번째 서프라이즈가 나면 네네. 이건 정말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성과 분석을 해보면 또 성과가 좋진 않았어요. 검증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실적이라는 네,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기업들이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다음에 다음 분기에도 두 번 연속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3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실적이 망하다가 좋아진 기업들을 10개를 추려서 사면은 그 중에 다음 분기까지 살아나는 기업은 4개도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정성적인 분석이 많이 좀 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서프라이즈 그리고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날 기업들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네. 연평균 거의 한 30% 가까이 성과가 납니다. 그걸 골라낼 줄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모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사실 그건 퀀트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이제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는 애만 찾으면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 같은 건데 그쵸. 확률이 높은 쪽이 어느 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난 게 당연히 첫 서프라이즈여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준은 사실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러면 퀀트 입장에서는 이 기업은 정성적인 판단 필요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 중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1분기 말고 2분기에 처음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같은 섹터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가서 하나솔루션은 당연히 서프라이즈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두 나겠죠. 번째 서프라이즈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sek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보통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주들이 먼저 업황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가 먼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상의를 하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주말에 했던 방송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뭐 S에너지도 같은 태양광 쪽이잖아요. 근데 이쪽도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너무 세서 사서 물릴까봐 못 사고 있었는데 네, 좀 그런 게 있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올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태조 뭐 이방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태조 이방원 중에 태양광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이 방원 중에서 이 방은 어쨌든 2차전지랑 방산인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은 사실 서프라이즈가 난지 이제 3개 분기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낡았다 이제 근데 늙어간다. 저도 방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퀀트 데이터 입장으로는 아니 굳이 이거 선호도를 꼭 매겨야 하나요? 그렇죠. 방산하고? 사실 지금 방산은 이제 뭐 뉴스플로우 때문에 그쵸. 훨씬 더 세게 움직이니까 결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은 좀 웃기는 게 조선은 사실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뭐 왜 주도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 말고는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조선주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퀀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이랑 마지막 원자력 얘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선은 사실 실적보다는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근데 조선업이랑 굉장히 밀접한 이런 피팅 업체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제 자료에서도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골라지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게 확실히 업황이 좋아지면은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제 자료에는 아마 성광밴드랑 동성화 하인텍 정도가 스크린이 된 걸로 지금 뭐 기억을 태광 정도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거의 몇 년 쉬었죠. 그러다가 이번 상반기에 처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음 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아마 이제 추석 지나면 애널리스트들이 확인을 할 거예요. 보고서들도 나올 거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되면은 시세를 또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별로 아이디어 자료를 쓰긴 했지만 그냥 업종별로 저도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철강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빼면 8개 분기 연속, 운송은 5번, 에너지는 3번. 그러니까 철강, 운송, 에너지는요 실적 증가율도 높았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됐는데 저는 이제
이미 좀 카오스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횟수를 통해서. 네. 그럼 저희가 봐야 될 거는 2번 지금 연속 서프라이징 상사 자본재, 자동차, 필수소비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사 자본재에는 업종 분류가 조금 지금 저도 YGFN이라는 업체에서 주는 걸 사용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 상사 자본재에는 삼성물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삼성물산이 딱 2번 지금 서프라이징 난 기업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마 이게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라서 그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자동차랑 이 음식료가 제일 편안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뉴스 때문에 주가 많이 흔들렸지만 지금 뭐 자동차 업종 안에는 뭐 현대차, 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SL, 화신 같은 그런 네네. 중소형주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연속입니다. 딱 지금. 네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음식료도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날 확률이 높은 좀 섹터예요. 그리고 여기 해주신 기계가 좀 눈에 띄는데 기계는 어떤 종목 정도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 써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일렉 뭐 이런 거 포함될까요? 네, 현대일렉은 이거 좀 딴 얘기를 하면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이익 모멘텀이 좋아져요.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좋아졌구나 하고 추정치를 올리는데 제일 특이한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익 추정치를 올리는 기업들. 근데 이게 스크리닝 해보면 5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일렉이에요. 2분기 실적 일회성으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프리미엄을 저는 줘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지금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관계도 그렇고 뭐 서유럽과 어떤 이런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받는 수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컨트롤 걸러내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가끔씩 그런 관점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어닝 쇼크가 많이 나면은 이제 바닥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유틸리티 섹터가 7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인데요. 이 섹터는 과거 평균 보통 8회 정도 났습니다. 8개 분기 연속이 평균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최대로는 14회예요. 그러니까 3년이네요. 3년 동안 어닝 쇼크가 난 섹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접근이죠.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계속 쇼크가 날 확률이 높은. 이 유틸리티는 뭐 한전 때문에 한전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오늘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퀀트적으로 어떤 이런 서프라이즈 횟수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전히 태양광이랑 피팅 쪽이 제일 좋다라는 그리고 뭐 자동차, 음식료 정도까지 포함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는 거는 원자력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가 난 지가 좀 됐어요.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워낙 주가 모멘텀이 좋아 보여서 뭐 제가 이거를 뭐 안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은 태조 이방원 요게 얼만큼 도대체 지속력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일 많이. 저는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바텀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시장의 좀 색깔 바꾸는데 가장 좀 키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